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0번째, 원자번호 40번 지르코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리듐과 더불어 가장 이름이 멋진 원소라 생각하는 지르코늄. 언제나처럼 수많은 곳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르코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지명도, 인명도, 특징적인 단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르코늄은 금빛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자르군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대부분의 금속은 은회색 빛깔을 가지며 특유의 선명한 색상을 갖는 종류는 매우 희귀하다 했는데 지르코늄은 왜 금빛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금속들처럼 산화되었을 때 산화막에 의해 노란색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도의 추측이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지르코늄 금속을 검색했을 때 간혹 보이는 금과 유사한 황금빛의 모습이 지르코늄의 진정한 색상이 아닐까 싶지만 이 금속은 합금의 일종으로 원소 함유량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구리, 크로뮴, 그리고 지르코늄의 합금으로 구리 함량에 따라 색상이 금빛에서 구릿빛까지 변화합니다. 상용화된 이름으로는 UC500 합금이 대표적인데 항공 및 우주산업 관련 와이어를 포함한 케이블로의 사용부터 고성능의 금속 도체로 적합합니다. 강력한 내열성을 갖는 지르코늄의 특징으로부터 최대 400도의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성능 합금에 자주 첨가되는 베릴륨, 납, 카드뮴 등의 독성 원소가 없고 고성능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과 더불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지르코늄 산화물의 색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은 의외로 검은색입니다. 지르코늄과 산소가 결합한 지르코니아 조성으로 모든 가시광선 빛을 흡수할 수 있기에 검은색을 갖습니다.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검은색 금속이라는 점으로부터 블랙 지르코니아는 반지 등 장신구의 재료부터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검은 색상은 표면 산화층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마이크로미터의 산화막일 때 가장 검은 색상을 보이며 산화막이 두꺼워짐에 따라 색상은 점차 회색 빛깔로 변화합니다. 블랙 지르코니아의 합성은 일반적인 백색의 산화 지르코늄, 즉 지르코니아의 가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르코늄 이온의 산화수가 다르게 뒤섞이면 색상이 변화하며 이는 같은 족에 속한 타이타늄 역시 푸른빛의 타이타니아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지르코늄 금속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른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정말 금빛에 가까운 노란색의 지르코늄 금속의 형성인데 질소 환경에서 반응시켰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물질은 질화 지르코늄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화 지르코늄은 질화 타이타늄과 유사한 경질 세라믹 재료이며 시멘트와 같은 내화성 재료입니다. 세라믹 금속 및 실험실 도가니의 제조에 사용되며 의료기기나 드릴비트와 같은 산업 부품들 그리고 마모와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는 자동차 및 항공 우주 부품의 제조에 주로 쓰입니다. 질화 지르코늄의 뛰어난 물성은 심지어 로켓의 과산화수소 연료 탱크 라이너를 만드는 데도 적합합니다. 결국 지르코늄과 금빛이라는 어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언제 사용되기 시작했을지를 추적하다 보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갈색 빛깔의 광석이 고대부터 사용되던 지르코늄 광물의 모습입니다. 지르콘이라는 보석의 종류이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주황색 혹은 젓갈색의 지르콘을 히아신스라 불렀습니다. 히아신스는 꽃의 한 종류로 유명하죠. 과거에는 이 색상이 히아신스 꽃의 강렬한 색과 유사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히아신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히아킨토스라는 일종의 미소년으로 아폴론 신과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히아신스 꽃은 이 신화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그의 죽음 이후 피에서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신화적 배경에서 히아신스라는 이름은 아름다움과 희귀함의 상징이며 과거 지르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고대 유럽에서도 젓갈색 보석을 히아신스라 부르며 보석의 색과 품질을 강조해왔는데 히아신스 종류 중 노란색 광석이 있었습니다. 이 히아신스 지르콘의 금빛 색상이 지르코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입니다. 지르콘은 과거부터 유명한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사용되었던 큰 예시는 바로 유대 제사장의 흉갑을 이루는 12가지 보석과 상징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사용한 신성한 흉갑은 에봇이라고 알려진 튜닉과 같은 의복에 에봇의 어깨끈에 있는 황금고리에 묶인 금 사슬끈과 에봇 허리띠에 있는 황금고리에 묶인 푸른 리본으로 결착됩니다.
제사장의 흉갑에는 특정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12개의 광물이 있었습니다. 12가지 보석은 절대 서로 같아서는 안 되며 각각 12지파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히아신스 지르콘이 사용되던 부분은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야곱의 손자이자 요셉의 차남이며 므낫세의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아왔던 지르콘으로부터 지르코늄이 발견된 것은 독일의 화학자였던 마틴 하이인리 클라프로트에 의해서입니다. 클라프로트는 화학자 외에도 약사를 직업으로 삼았으며 생애 후반에서야 대학으로 옮겨 본격적인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클라프로트의 약국은 베를린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거대한 약국으로 매우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력을 바탕으로 전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화학 연구 센터를 만듭니다. 그는 분석화학과 정량적 분석의 가치를 높게 두었기 때문에 라부아제의 이론을 신봉했습니다. 프랑스 외 유럽 국가에서 라부아지의 이론을 가장 먼저 그것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클라프로트는 실론섬에서 발견된 지르콘을 이용해 분석을 시작합니다. 실론섬은 현재의 스리랑카를 의미하는 지역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수 실론티의 실론이 바로 이곳입니다. 실론에서는 내추럴 레드라는 지르콘 광석이 출토되는데 클라프로트는 이를 구입해 용해에 분석하며 지르코늄을 처음 발견합니다. 하지만 지르코늄을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원소에 분리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험프리 데이비경은 1808년 언제나처럼 전기분해를 통해 지르코늄을 분리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반면 라이벌이었던 베르셀리우스가 화학적 환원 방식으로 지르코늄 분리에 성공해 승자가 됩니다. 베르셀리우스가 지르코늄을 분리한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베르셀리우스는 포타슘 지르코늄 플로라이드로부터 지르코늄을 분리합니다. 사가 양이온 상태로 염을 이룬 지르코늄인 만큼 화학적인 환원이 필요한데 잘 환원되지 않는 원소를 얻는 데는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를 그대로 때려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을 몇 차례 봐왔습니다. 결국 베르셀리우스는 포타슘 금속을 환원제로 사용했으며 반응을 철로 만들어진 관 내부에서 수행했는데 철과는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반응기로 작용했습니다. 딱히 철이 촉매 반응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으니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로부터 포타슘 지르코늄 플로라이드 내부의 지르코늄은 환원되어 금속 상태의 지르코늄으로 얻어지며 그 외 물질들은 플로리나 포타슘으로 분리되어 쉽게 용해시키거나 제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르코늄의 분리가 베르셀리우스에 의해 달성되었지만 지르코늄이나 지르코늄 화합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100여 년 이상 지르코늄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던 원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르코늄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조금 더 저렴하고 편리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들이 몇 가지 시도됩니다. 처음에는 아이오딘을 이용한 결정 성장 공정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타이타늄의 정령과 마찬가지로 크롤 공정을 통해 지르코늄 금속이 분리됩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타이타늄과 지르코늄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사족에 속한 원소인 만큼 같은 방식으로 정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지르코늄은 염화물의 형태로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해 정련됩니다. 지르코늄은 지구에 상당히 풍부한 금속 원소지만 현재 생산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대 지르코늄 생산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이며 그 뒤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뒤따릅니다. 보통 웬만한 원소들은 다 중국이 대량 채굴 및 생산하지만 지르코늄은 조금 다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공 등에서 채굴된 광석은 중국으로 수입되고 의외로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지르코늄을 금속 형태나 보석 형태로 가공하고 취급하는 국가가 한국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왠지 비슷한 세 가지 용어, 지르코늄과 지르콘, 그리고 지르코니아, 원소 지르코늄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물질입니다. 먼저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늄 산화물을 의미합니다. 금속 산화물을 의미하는 전미어 IA를 통해 지르코늄 산화물을 뜻합니다. 지르코니아의 가장 유명한 사용 분야는 흔히 큐빅이라 줄여 부르는 모조 다이아몬드입니다. 큐빅은 정육면체를 의미하듯 지르코니아가 어떤 결정 구조를 갖는지에 의한 구분입니다. 입방체 형태로 보이지만 중앙에 지르콘 양이온들이 위아래로 뒤틀린 형태를 가져 정사면체 형태들로 구성된 모습이 정방전개이며 눌러 찌그러진 형태의 결정 구조가 단사전개입니다.
큐빅은 입방체를 의미하듯 정육면체 형태의 결정격자를 갖는데 이와 동일한 구조를 다이아몬드 탄소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 구조를 갖는 만큼 나름 유사한 특성을 기대해 볼 만하며 큐빅 지르코니아는 모조 다이아몬드로 사용하기 충분히 뛰어난 굴절률과 강도를 갖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부차적이죠. 어떤 원소를 도핑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큐빅 지르코니아를 만들 수도 있으며 하나의 광석에 여러 가지 원소를 구획별로 도입해 보이는 사진처럼 복합적인 색상의 보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큐빅 지르코니아는 이산화 지르코늄 광물을 뜻합니다. 지르코늄 발견의 시작이었던 지르콘은 화학적 명칭으로는 규산 지르코늄에 해당합니다. 규소가 포함되어 규산염과 지르코늄 양이온의 결합 형태죠. 자연적으로는 무색 결정이며 정방정계 구조를 갖는 물질입니다. 규산 지르코늄의 흔한 사용 분야는 바로 내열성 소재입니다. 지르코늄 벽돌이라는 황색의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데 열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 용광로나 가열로의 내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붉은 벽돌은 단순히 점토로 이루어져 철 성분으로 붉은색을 가지며 내열성이나 강도가 지르코늄 벽돌에 비해 안 좋습니다. 지르코늄 벽돌의 유일한 단점은 역시 좀 비싸다는 거겠죠. 지르콘 자체가 여전히 보석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모조 다이아몬드의 일종으로 마투라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어떤 종류의 원소가 포함되는가에 따라 노란색, 갈색, 빨간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이 만들어지며 유로튬이나 바나듐의 적용으로 자외선하에서 형광을 내는 지르콘도 합성됩니다. 최근에는 갈색 지르콘을 환원 조건에서 1100도로 열 처리해 밝고 선명한 파란색의 발색도 가능해졌습니다. 부분적인 환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르콘에 소량 함유된 우라늄과 터뷴 불순물이 전자를 넣고 구조적 결함이 생겨나기 때문 아닐까 의심됩니다.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라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르콘에 우라늄 등이 함유된 조건에서 발생하는 가장 특별한 효과로 메타믹트화가 있습니다. 지르콘으로 연대를 측정하고 가장 오래된 지구의 상태를 찾아내는 효과입니다. 지르콘에는 유사한 결합이 가능한 규소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나 토륨과 같은 원소가 함께 결합합니다. 지르콘이 우라늄 등을 함유하는 경향은 예상외로 매우 뛰어난데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전하를 띤 헬륨 원자 핵을 의미하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며 붕괴하고 알파 입자는 지르콘 내부 결정 구조를 깨뜨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는 광석의 색상이 변화하기도 하며 운석의 충돌이나 산화성 마그마, 환원성 대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메타믹트화가 발생해 결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족에 속한 타이타늄에 대해서도 메타믹트화가 가능한데 지르코늄과 타이타늄을 기준으로 과거 광석의 결정 구조를 확인해 색상을 입혔을 때 어떤 변화와 작용이 일어났었을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 과거의 지구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는 생명의 탄생, 그리고 그에 앞서는 생분자의 출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초기 생명 이전 대기는 메테인,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의 혼합물이라고 가정되었습니다. 1950년대 유리 밀러 실험으로 알려진 환원성 초기 지구 대기의 전기방전 실험을 통해 생분자의 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기 지구 대기는 추정되는 것과 동일했을까요? 지르콘 덕분에 40억 년 전 지구 대기가 주로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기가스는 대부분 화산에서 공급되었을 것이며 화산의 마그마 중 일부는 여전히 침식에 강한 지르콘 형태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구 형성 후 약 4억 년 시점, 즉 지금으로부터 41억 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지르콘의 메타믹트화를 통해 날짜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르콘이 형성될 때 주위의 원소들을 끌어들이는데 여기에는 세륨도 포함됩니다. 산화세륨은 삼가와 사가의 두 가지 양이온 형태가 가능합니다. 세륨의 농도는 사가와 삼가세륨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사가세륨이 지르콘에 대해 더 높은 친화도를 갖기에 더 많이 산화된 마그마일수록 지르콘 내 더 높은 세륨 농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란타넘과 프라세오디듐의 항을 추가한 것은 이들은 언제나 삼가산화 상태만을 가질 수 있기에 세륨 산화 상태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 역할로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지구를 이루던 환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했고 산화된 마그마 분출로부터 초기 지구 대기 조성이 추론 가능했습니다.
초기 고농도의 대기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는 매우 뜨거운 행성이었으며 이를 명왕누대라 부릅니다. 명왕누대에 형성되었을 지르콘 또한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지구 초기 지각 구성과 그 기원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잭힐에서 발견된 지르콘의 미량 원소 구성을 역전해 이들이 결정화된 용융물의 구성을 계산했습니다. 이산화규소 함량은 59 플러스 마이너스 6 질량%였으며 토륨과 나이오뷴, 디스프로슘, 이터뷴, 스트론튬 그리고 이트륨의 비율을 통해 지르콘 원암의 정체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픽 암석도, 톤드에마이트, 토날라이트, 화강 섬로감도, 서드버리 유사 충격 용융물도 아니라는 정도만 드러났지만 계속해서 명왕누대 지구의 성분을 지르콘을 통해 찾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유기탄소는 언제 발생했을까요? 생명체 탄생의 시점을 추측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에는 카본 12와 카본 13이라는 두 가지 주요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과정은 더 가벼운 카본 12 원자를 선호하므로 자연 속의 99대 1의 카본 12 대 카본 13 존재 비율과는 달리 생명체에는 카본 12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41억 년 전 지르콘에 갇힌 탄소는 자연적 조성과는 달리 카본 12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분석 결과 오염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한 지르콘이 형성되었을 약 40억 년 전 시점부터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을 판구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르콘은 거의 모든 지질학적 사건의 추적에 사용될 수 있는데 매우 강한 보석으로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결정이 함유된 우라늄과 납의 양으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성장 중인 지르콘은 우라늄을 쉽게 잡아채지만 납은 배제합니다. 그렇기에 지르콘에서 발견되는 납은 우라늄의 붕괴에서 생성되는 종류로 그 비율로부터 정확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판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대륙은 어느 시대에 생겨났을까요? 이들은 판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 현상을 일으키고 이는 다른 행성들과 다른 지구의 특별함 중 하나입니다. 지르콘을 조사하며 미량 원소들을 확인했을 때 약 38억 년 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르콘에 다양한 형태의 하프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프늄은 안정적인 원시 지각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38억 년 이전에 형성된 지르콘에서는 원시 지각의 증거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으며 지르콘 중 다수는 오늘날 섭입대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미량 원소 특징을 포함합니다. 이로부터 대략적으로 38억 년경 전 판 구조가 발생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원시 지각의 탄생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 구조와 함께 판게아라는 대륙이 등장하죠. 판게아는 거대한 초기 지구 대륙이며 페름기 초기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판의 움직임에 따라 대륙은 서로 분할되거나 섭입되어 산맥을 만들기도 하는 등 대륙 이동설의 핵심이 됩니다. 이후 곤드와나와 로라시아 대륙으로 구분되며 신생대 이후 지금의 대륙 형태를 갖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르콘을 통해 초기 대륙이 언제 바닷속에서 올라오게 되었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륙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육지, 물, 대기의 탄소 순환에 대한 연구와 연관되어 중요하며 지구의 초기 기원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지르코늄은 사족 5주기 원소로 타이타늄의 아래 위치합니다. 자연스레 타이타늄과 유사한 이온 형태 그리고 특성들을 보이겠죠. 지르코늄 원자는 40개의 양성자로 원자핵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결합한 중성자 개수는 50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원자핵은 지르코늄 90로 전체 지르코늄 동위원소의 51.5%를 차지하는 우세종입니다. 이후 지르코늄 91, 92, 94, 그리고 96의 5종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이들 중 안정한 동위원소는 총 4종류입니다. 마지막 지르코늄 96는 불안정한 원자핵이지만 반감기가 2.34 곱하기 10의 19승년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하지만 불안정하긴 한 핵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세기 이상 무관심의 대상이던 지르코늄이 1940년 후반 갑작스럽게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알고 보니 지르코늄은 고온에서 부식되지 않는 성질 외에도 중성자를 흡수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지 않는 곧 중성자 흡수율이 매우 낮은 금속이었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와 핵잠수함 제조에 이상적인 원소였기 때문입니다.
핵분열 반응은 중성자에 의해 분열이 진행된 후 여기서 방출되는 중성자들이 다른 핵분열을 유발하는 일종의 연쇄 반응입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는 원소로 제작된다면 연료 효율이 너무 낮아 안정하지만 중성자와는 무관한 종류의 물질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지르코늄입니다. 현재도 지르코늄의 대부분은 핵 산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핵 반응기는 무려 100km가 넘는 총 길이의 지르코늄 관을 사용합니다. 지르코늄은 산화 우라늄 연료에 클래딩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는 채굴된 지르코늄에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주기율표의 바로 아래 하프늄이 1에서 3% 함유되어 있어 분리가 필요합니다. 하프늄의 분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하프늄은 중성자를 매우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중성자를 거의 흡수하지 않는 지르코늄이지만 최근에는 기묘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중성자를 너무나 잘 흡수하는 지르코늄이 발견된 것이죠. 바로 지르코늄 88입니다. 지르코늄 88은 83.41의 반감기를 가져 사용하기에는 나름 충분한 원소이며 무려 86만 1000반의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갖습니다. 반은 헛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단위인데 핵물리학자들이 충분히 큰 표적을 농담 삼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반은 10의 마이너스 28승 제곱미터를 의미하며 중성자가 원자에게 도달해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성자가 원자핵과 충돌해 포획되거나 산란되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표적의 유효 크기입니다. 일반적인 원소의 핵반응 단면적은 수십 반 정도이며 가장 높은 값으로 가돌리늄의 48,860반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지르코늄 88의 86만 1000은 말도 안 될 정도의 거대한 수치고 오차를 고려한다면 최대값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핵연료 클래딩을 제조하는 지르코늄은 0.18반 정도입니다. 혹시 동위원소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게돌리늄 157은 25만 반을 그리고 지논 135는 260만 반을 갖습니다. 지논은 기체 원소인 만큼 가장 유용한 대상은 지르코늄 88일 것입니다만 70년 만에 발견된 어마어마한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갖는 이 원소가 어디 사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반감기 기간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중성자를 일부러 잡아 제거하기 위한 원소의 쓰임새는 아직 그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지르코늄으로 원자로 내부 연료보호 클래딩을 제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싶지만 내구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자로는 고온, 방사선 및 수소가 풍부한 환경입니다. 이 조건에서 지르코늄이 원자로에 물과 닿으면 산화되며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산화 지르코늄 자체도 내구성이 뛰어난 물질인 만큼 현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모든 합금은 수소와 반응하면 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금속의 연성이 감소해 기계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수소의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금을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투한 수소 원자를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합금 조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르코늄의 합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크로뮴과의 합금은 수소의 침투를 억제할 수 있고 나이오뷴 등 주위 전이금속 원소의 합금은 수소 배출을 강화합니다. 조금 더 최근에 특별한 연구를 이야기한다면 지르코늄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결과입니다. 금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 즉 중이온의 중심에서 벗어난 충돌이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핵을 구성하는 일부 비충돌 양전하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온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서로 옆으로 스치면서 소용돌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양전하는 10의 18승 가우스로 예측되는 매우 강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와의 비교를 위해 다른 자기장을 고려한다면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인 중성자별의 자기장이 약 10의 14승 가우스, 냉장고 자석은 약 100가우스의 자기장을 생성하고 지구의 보호 자기장은 불과 0.5 가우스이니 중이온 충돌 자기장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강한 형태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기준한다면 초강력 자기장의 빠른 붕괴는 패러데이 유도를 통해 정률 유도에 대전된 입자의 궤적에 영향을 줍니다. 고에너지에서 두 금 원자핵의 중심에서 벗어난 충돌뿐만 아니라 더 작은 핵의 중심에서 벗어난 충돌인 지르코늄에서도 이 강력한 자기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자기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석에서의 지르코늄의 가능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코발트 이야기에서 자세히 소개했듯 현재 사용되는 자석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됩니다. 페라이트 자석과 알니코 자석,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코발트 품귀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네오디뮴 자석과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사마륨 코발트 자석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철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 고성능 자석들은 히토류 원소들이 다량 적용된다는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관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히토류는 값비싼 원소인 만큼 이를 제외하고 흔한 재료들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머신러닝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후 실제 실험으로 검증했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제한된 것은 지르코늄과 세륨 그리고 철로 이루어진 3원소 자석입니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자성을 보였으며 632켈빈의 퀴리 온도를 보여 작동 범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자석은 지르코늄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르코늄이라는 원소 자체에 대한 최근 소식이 있다면 원자량이 바뀌었다는 정도입니다. 원자량은 절대 불변의 값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자연을 구성하는 동위원소 비율은 방사성 붕괴나 기타 핵 반응들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전 지르코늄의 원자량은 91.224 플러스 마이너스 0.002였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91.222 플러스 마이너스 0.003으로 미세하게 변경되었는데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거대한 차이인 만큼 2023년 8월 아이유팩 회의에서 제안되어 가돌리늄, 루테튬과 함께 새 원소의 원자량이 정정되었습니다. 지르코늄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화학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발견에 관여했던 클라프로트와 베르셀리우스가 중요하지만 현대 화학 분야로 온다면 탄소-탄소 교차결합 반응의 개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H. 네기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탄소-탄소 교차결합 반응은 다양한 촉매가 적용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팔라듐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단계의 순차적인 금속 리간드 배위 화학을 통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의도대로 만들기 어려운 탄소와 탄소의 직접적인 단일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비롯해 유기분자의 설계와 합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 하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조금 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스즈키 커플링은 팔라듐 촉매를 사용해 보로닉 애시드 작용계를 통한 결합 반응을 일으키며 H. 네기시가 별명한 네기시 커플링은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지만 유기 아연 구조를 통해 반응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반응이지만 반응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지르코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르코늄의 전자 배치를 고려했을 때 가득 차 있는 안쪽 크립톤 유사 전자 배치를 제외하고 4개의 최외곽 전자가 확인됩니다. 각각 4d 오비탈과 5s 오비탈에 채워진 2개씩의 전자는 산화를 통해 제거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보편적인 4가 지르코늄이 형성되지만 구분된 오비탈을 고려할 때 2가 지르코늄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부터 모든 연구가 시작됩니다. 1966년 조지 와트와 프랭크 드럼몬드는 소듐 금속을 사용해 다이클로로 비스사이클로 펜타다이에닐 지르코늄을 환원시키면 지르코노센 형태로 2가 지르코늄 화학종이 형성될 것이라 설계해 실험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불안정한 물질이었지만 다이페닐 아세틸렌과의 복합체로 안정화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해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네기시였습니다. 이후 1986년 네기시는 열적 뷰테인 제거 반응을 통해 복합체 형성에 대한 반응을 개발해 발표하였으며 네기시 시약의 뷰테인 리간드는 다른 파이 화합물로 쉽게 대체될 수 있어 다양한 반응에 적용이 가능했죠. 분자의 고리화에 의한 교차 커플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지르코늄의 화학 촉매 반응 및 유기 금속 반응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기물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금속 유기 골격체, 바로 머프입니다. 머프는 금속이온 그리고 2개 이상의 금속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유기 연결 분자를 이용해 골격 형태의 구조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기체 흡착이나 안정화, 물질 전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연이나 구리 등 수많은 금속이 적용 가능하며 지르코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금속 유기 골격체의 실제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는 UiO66라는 지르코늄 기반의 머프에 대해서입니다. UiO는 이 물질을 개발한 노르웨이의 University of Oslo의 줄임말이며 2008년 합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UiO66의 장점은 쉽게 합성이 가능하고 잘 알려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머프와 달리 물과 반응하거나 분해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UiO66를 물리적으로 분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되었는데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팔면체 모양의 귀여운 UiO66 형체가 관찰되지만 0.4GPa부터 최대 1.9GPa까지 다이아몬드 펀치를 이용해 압력을 증가시킬 때 점차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종적으로 버틸 수 있는 조건을 확인했을 때 최대 4kJg의 기계적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TNT와 같은 폭발물이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은 범위여서 단순히 튼튼하다고 생각해왔던 마프가 폭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지르코늄과의 결합 방식 변동에서 발생하는 결과인 만큼 지르코늄의 안정성과 강도에서 유래한 장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뛰어난 물성의 지르코늄 소재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물질이 지르코늄 텅스테이트, 즉 텅스텐산 지르코늄입니다. 스칸듐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음의 열팽창을 갖는 플로리나 스칸듐과 마찬가지로 텅스텐산 지르코늄 역시 음의 열팽창을 갖는 가장 많이 연구된 물질 중 하나입니다. 0.3켈빈에서 1050켈빈까지의 전체 온도 범위에서 온도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피가 수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독특한 물질입니다. 그 이상 온도에서는 물질 자체가 분해되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 가능한 모든 온도 범위에서 온도에 반비례하는 팽창 경향을 보이는 셈입니다. 구조적으로 포함된 텅스텐산 구조의 유동성으로 인해 온도에 따른 산소 위치 배양이 틀어지게 되며 이 때문에 구조적인 수축이 발생합니다. 종이접기를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 오리가미라 부릅니다. 이로부터 금속 소재나 DNA와 같은 정보화된 유기 소재의 자가 접힘으로 특정한 구조체를 만드는 연구 분야 역시 오리가미라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리를 접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고분자 매트릭스로 만든 구조체에 규소 섬유를 함께 혼합해 구조를 만든 후 열 처리로 접힌 유리 모양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매우 작은 나노 및 마이크로 구조의 형성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리 성분 다음 단계로 동일한 화학 결합 형태를 갖는 이산화 타이타늄과 이산화 지르코늄을 대상으로 오리가미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기술 등에 적용 가능한 지르코니아 구조체를 입체적인 접힘을 통해 설계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특별한 지르코늄 물질은 유리와 관련됩니다. 유리는 투명한 이산화 규소 물질로 장거리 결정성이 결여된 비정질 물질에 해당합니다. 유리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형태라고도 이야기되는 만큼 물리적인 특성에서 기대할 부분이 많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벌크 금속 유리, 즉 비정질 금속이라고도 알려진 특수 엔지니어링 소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금속성 유리라 부를 수 있으며 원자가 결정 격자 구조를 형성하기 전 액체에서 고체로 빠르게 냉각되어 이루어지는 비정질의 금속 합금을 의미합니다. 원자가 유리와 같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유리와 금속의 특징을 모두 지닌 소재로 구성 요소에 따라 지르코늄, 타이타늄, 구리 등을 포함해 매우 강한 물성과 함께 결정성이 없기에 탄성도 같습니다. 하나의 사용 분야로 우주 탐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사 로버의 기어는 지구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어와 마찬가지로 강철로 제조되며 이로부터 강도와 내마모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강철 기어는 액체 윤활이 필요하고 오일은 온도 변화가 극심한 달이나 화성 표면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는 매번 구동을 준비할 때마다 약 3시간 동안 윤활유를 예열하는데 이는 탐사에 사용될 수 있는 재량 에너지의 약 4분의 1을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원 필요 없이 마이너스 179도 이하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금속성 유리 기어가 개발됩니다. 특히 스트레인 파동 기어는 엔진의 빠르고 낮은 토크 회전을 느리고 정확하고 강력한 운동으로 변환하기에 금속성 유리가 적용되기 좋습니다. 가공이 편리한 지르코늄 금속성 유리는 마이크로 연료전지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원격 센서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오래 지속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인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지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배터리의 대안인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장치로 부산물로 물과 열만 방출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반면 마이크로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폭이 좁고 제조는 비효율적이며 비싸라는 문제가 있죠. 하나의 시도로 금속성 유리로 제조된 마이크로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매우 유연한 금속 합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금속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플라스틱 성형에 사용되는 공정과 유사하게 적용 가능해서 효율적이고 저렴한 공정으로 미세 성형과 제조가 가능합니다. 지르코늄은 금속성 유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원소인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르코늄은 금빛이라는 의미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 멋진 이름의 원소로 태초의 광석인 지르콘을 통해 지구 탄생과 생명체의 발생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원자력 연료봉 클래딩 제작에 빠질 수 없는 원소이며 고성능 합금의 제조부터 금속성 유리를 이용한 우주 탐사와 첨단 기술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